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오늘 6월 12일 라이브 방송의 두 번째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특강. 규제 지역으로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이거 많이 아마 물어보실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비조정 지역이었고 아무 그냥 규제 지역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집값이 올라서 정부가 이에 대해서 너희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세금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질문이 이거죠.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 4가지, 5가지 정도로 끊어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세금 중심이니까 이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돼요. 중과.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데,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이 장표 중에서 다른 거 다 색깔 안 넣었는데 요거 하나 넣었죠. 뭐예요? 양도일 기준이에요. 양도일 기준. 그러니까 내가 비규제 지역, 그냥 청정 지역이었을 때 아무리 내가 취득을 하고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요, 그냥 만약에 내일 당장 지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팔잖아요. 그럼 양도일 기준, 그 당시에는 규제 지역이니까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 버려요. 자, 그러면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첫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란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장기 보유, 오래 가지고 있으면 특별공제, 특별히 공제 빼줄게.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최대 30%까지. 이것도 원래 10년이었는데 15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제 줄여서 장특공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좀 이렇게 해볼까요? 자, 장특공. 이 장특공을 안 해줘요. 저 옛날에 샀는데요, 규제 지역이 아닐 때 필요 없어요. 그냥 양도일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빨간색으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 샀는지 상관없다. 양도일 기준일 때 규제 지역 들어가면 장특공 안 해준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보유했던 그 장특공 효과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맥스 몇 프로? 30%. 이해되죠? 그래서 그 결과 양도세 과세 표준이 커지고요. 그에 따라서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필요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 세율에 가산 세율이 붙어요. 자, 그래서 내가 파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판다. 근데 다른 집 중과 대상 주택수가 하나가 더 있어서 전체 중과 대상 주택수가 2주택이다. 내가 파는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파는 데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주택이면은 기본 세율이 10% 포인트 가산. 그래서 최고 52%. 근데 집이 하나 또 있네? 근데 그 집이 예를 들어서 한 1억짜리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해봐요.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맥스 40인데 그게 아니라 62까지 올라가죠. 최고 세율이 42%거든요. 그래서 62까지 올라가요. 그럼 62%에 지방세가 또 10% 가산되니까 68.6, 70%가 뜯기죠. 특히 요거 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등록임대주택, 주택수 안 빠지니 조심하세요. 진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집중하시라고 요렇게 합니다. 좀 이렇게 해야지 좀 여러분들 뭔가 화면이 움직여야지 안 졸리고 저게 뭐야 하면서 보기 때문에. 자, 등록임대주택 주택수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제발 이거 제 지인 아는 세무사님한테 들었는데, 이거 진짜 많이 착각들 하시기 때문에 요거 착각해가지고 계산 잘못해서 어떤 아주머니셨는데 자기가 내야 되는 세금보다 무려 9,500만원 더 냈어요. 여기 벌써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채팅창 보니까 나오잖아요. 안 빠져요. 이걸 착각해가지고 9,500만원을 더 내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별로 안 와닿죠? 여러분들 돈이 아니니까. 그분은 그 세무사님하고 울며 소통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수백 번 말한 것 같아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블로그에도 계속 썼죠. 직방TV 절세의신에서도 했었죠. 그리고 채널 제네시스 박스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너무 실수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 정말 안타까워요. 빠지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근데 그거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라고 해가지고 그거 설명만 했을 때 제가 한 몇십 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말 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세금 날린다니까요. 아까 9,500만 원 더 내신 분이 그것 때문에 착각하신 거예요. 거주세, 양도세, 비과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어설프게 아시는 것보다 차라리 그걸 모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임대주택, 주택수 안 빠집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세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어떻게 늘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내가 집을 사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그게 이제 양도차익이 1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과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대략 2천만 원 정도 세금이 나와요. 세금이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이게 이제 2주택 중과 들어가면 얘가 3천으로 올라가요. 3주택 중과 되면 거의 4천까지 가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원래는 제가 지금 채팅창 안 보는데 비조정 지역은 중과 안 되고요. 지자체 등록해도 필요 없어요. 은실기님 같은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거주세, 양도세, 비과세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한 최소 10분 이상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제 영상에 보면 거주세, 양도세, 비과세 설명돼 있어요. 직방TV에서 가서도 있고. 그래서 그거 따로 보세요. 제발. 진짜.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내가 A지역인데 내가 당장 다음 주 월요일날 이게 지정이 된다. 그러면 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날 화요일날부터 내가 팔 때는 중과 들어간다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자 봐요. 예를 들어서 규제 지정이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해봐요. 근데 내가 월요일 되기 전에 만약에 내가 내일 매도 계약서 써서 내일 매도 계약서. 자, 그러면 주택의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언제예요? 주택의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언제예요? 계약일이에요? 중도금일이에요? 아니면 잔금일이에요? 계약일이에요? 중도금 받는 날이에요? 아니면 잔금일이에요? 네, 잘 아시네요. 잔금일이죠. 좋아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규제가 지정되기 전에 내가 계약서를 썼어요. 그런데 중간에 규제가 지정이 돼버렸어요. 조정대상 지역으로. 그 다음에 잔금을 쳐요. 그럼 나는 실제 세법상으로는 요 잔금날이 내가 파는 날이죠. 그쵸?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선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외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을 보면은 예외적으로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전 규정을 적용해주는 게 보통이었어요. 매도했을 때. 그래서 내가 이미 매도 계약서를 규제 지정 전에 썼다. 계약서를 썼다.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아야 돼요. 유예기간 따로 없어요. 지금까지 보면 유예기간 없다고요. 계약금 쓰고 계약금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 동시에 돼야 돼요. 정말 재수없는 분이 있는데 계약금 쓰는데 계약금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계약금을 해필 받은 게 지정이 나오고 그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거 못 피해요. 그럼 무조건 그 전에 계약서 썼다 하더라도 중과 들어가 버려요. 이해되죠? 원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득하고 양도일은 잔금일이 맞아요. 잔금일이 맞는데 요때가 계약서를 쓰고 규제 지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잔금 쳐버리면은 여기 약간 선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매도자인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야 그래 너가 규제 지정 되기 전에 계약서 썼다는 거지 그리고 계약금도 받았다는 거지 그러면 봐줄게 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계약서 쓴다는 걸로 알아서 잘 들으세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지정이 되면 양도세 중과가 들어간다. 요게 이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꼭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규제 지역에 있는데 오늘 월요일이라고 가정해봐요. 오늘 만약에 규제 지역이 지정돼갖고 딱 되잖아요. 그럼 보통 내일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계약서 써야 되잖아. 매도 계약서를. 근데 매도 계약서가 제3자한테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팔아버려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자, 첫 번째 이해되시죠? 내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양도세 중과가 들어간다. 근데 이 양도세 중과는 장특공을 없애버리고 기본세율에 가산이 붙어서 최고 62%까지 가기 때문에 죽음이다. 눈물이 앞을 가릴 수 있다. 그 9,500만원 잘못 내가지고 눈물을 펑펑 울고 전화통화를 한 그 아주머니가 계시다. 정말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비과세를 받는데 거주 요건이 들어가는데 자, 요거는 잘 보세요. 요거는 취득일로 판단을 해요. 취득일로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요 날에. 근데 요 날 되기 전에 내가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취득 당시는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 안 됐으니까 비과세를 받는데 거주요건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나는 보유만 하면 되죠. 맞죠? 자, 그런데 지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샀다. 그러면 요때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요건이 들어가요. 자, 그 말을 밑에 써놨죠. 자, 지정 전에 취득하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지만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는 피할 수 없다. 양도일 기준이니까. 아까 똑같죠? 요거랑 똑같죠? 양도일 기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에 샀으니까 비과세 할 때는 거주요건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100날 거주하고 하더라도 비과세를 못 받고 그랬다면은 나중에 팔 때는 양도세 중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당연하죠. 지정 전 계약자도 당연히 거주요건은 안 들어가지만 나중에 팔 때는 양도세 중과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과세면 피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근호님 질문은 규제지역이 되면 주택임대 등록된 것도 장특공 적용 안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것만 제가 주택임대 사업자만 제가 3시간 강의를 해요. 3시간 강의를 하기 때문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자,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이쯤 되면 이제 나 그냥 차라리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나 그냥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정말 얼토당토 없는 걸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내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를 해야 된다. 지정이 되면. 아시겠죠? 여기 나오잖아요. 박선희님. 매수는 해도 매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딱 이 꼴 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다 쉬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세 번째.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매우 복잡해져요. 정말 짜증날 정도로 복잡해져요. 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A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B주택으로 이사를 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A주택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B주택으로 이사를 간다고 가정했을 때, 자, 내가 살고 싶은 집은 A예요, B예요? 소위 말해서 갈아타기잖아요. 자, 내가 살고 싶은 집은 A예요, B예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내가 A에서 B로 이사를 간다. 보통은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죠. 좀 평수를 더 넓힌다던가, 좀 새 집으로 간다던가, 뭐 학교 애를 키우기 좋거나 아니면은 회사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는 보통은 B가 더 내가 살고 싶은 집인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너가 2주택이 되니까, 투기 수요로 봐서 요 A집을 팔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3년 안에 팔면 되죠. 보통은 3년 안에 팔면 돼요. 그런데 조정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 갈 때, 여기 나왔죠. 조정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 갈 때는 얘가 이제 꼬여요, 이제. 자, 어떻게 되냐면은, A를 사고 나서 1년 있다 B를 사야 됩니다. 무조건 이건 지키셔야 돼요. 첫 번째는, A를 사고 나서 1년 안에 B를 샀다. 이때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안 돼요. 왜냐하면, 투기 수요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1년 있다가 B를 사야 돼요. 좀 급하시더라도. 자, 그리고 나서, B를 사고 나서 3년 안에 A를 팔면 되는데, 조정에서 조정으로 갔을 때는 1년 안에 팔아야 돼요. 1년 안에. 1년 안에 팔아야 되고요. B도 사고 나서 1년 안에 이거 전입을 해야 돼요. 전입을. 자, 그런데 A가 있다가 1년 있다 B를 사는데 B를 사고 나서 1년 안에 A를 팔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A는 전체적으로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몇 년 돼야 돼요?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해야 되죠. 근데 요것도 착각하셔가지고 2년 보유, 2년 거주 안 하시고 파신 분이 간혹 있어요. 그럼 비과세 못 받아요, 얘. 아시겠죠? 자, 어쨌든 요거를 사자마자 1년 안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뭐 전세 한 바퀴 돌린다거나 그런 거 절대 못 해요. 무조건 다 바로 팔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111. 단 조정에서 조정으로 이동 시에만.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요. 조정에서 비조정은요? 비조정에서 조정은요? 비조정에서 비조정은요? 그냥 그건 똑같이 3년 안에 팔면 돼요. 3년 안에 팔면 돼요. 아시겠죠? 분양권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시는데,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분양권은 나중에 주택으로 등기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된 집에 살고 있고 얘가 분양권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분양권이 입주할 거니 입주, 잔금 다 치르고 그럼 그때가 취득일이잖아요. 취득하고 나서 3년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2년, 뭐 아무튼 1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안에 요거 팔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분양권 계약한 날부터 막 카운트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큰일 나요. 그냥 본인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하시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게 세 번째 변화입니다. 이게 갈아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조정에서 조정으로 갈 때. 자, 네 번째. 대출 요건이 엄청 까다로워져요. 비조정이면 70%가 나는데 조정 들어가면 50%.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60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50으로 더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투기과열, 만약에 기존의 조정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투기과열로 올라가면 40%밖에 안 돼요. 그럼 집을 못 사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 해당 지역의 자금 유입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트코인, 가상화폐 사람들이 너무 그쪽에 열광할 때도 정부가 했던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계좌 개설을 못하게 막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자금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거주자 주택 매수도 동시에 힘들어져요. 그쵸? 지금 투기적이면 40%예요. 집을 어떻게 사요, 저걸로?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지만 그 영향이 그래도 예전만큼 다르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는 대출 자체가 안 나와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비조정일 때는 기본세율 6에서 42%. 그런데 조정 지역으로 바뀌면 이게 중과가 들어가요. 그래서 최고 62%까지 간다. 장특공도 빠진다. 1주택 비과세는 2년 보유가 아니라 2년 거주로 바뀐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2번 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1번 집을 팔면 되는데 조정에서 조정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1년 내로 바뀐다. 물론 이제 9.13 전 또 막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보시긴 해야 돼요.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70에서 50으로 바뀐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안 써놨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취득이라고 양도일 양쪽을 다 따지셔야 돼요. 양쪽을 따지셔야 돼요. 적읍시다. 너무 중요하니까. 취득일, 양도일 모두 따져보세요. 왜냐하면 이 취득일, 양도일에 따라서 막 너무 이게 달라져요. 기준이.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틀리기 좋게 딱 돼 있어요, 지금.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취득일, 양도일 모두 다 따져보세요. 모두 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관련 영상도 제가 올려드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뭐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요거 같이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요거 좀 몇 가지만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대표적인 것만. 그 외에 바뀌는 게 되게 많이 바뀔 수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 막 몇몇 분 벌써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케이스가 다 달라요. 지금 케이스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케이스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사전에 제발 세무사, 그리고 누구예요? 대출 상담사, 이렇게 전부 다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이게 이제 계약서 쓰기 전에란 말이에요. 계약서를 쓰고 나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 쓰기 전에 세무사하고 대출 상담사 통해 가지고 하세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 영상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내가 미리 세무사 상담 받는다, 이것만 하나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아직도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세무사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 근처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 가시면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것들이 바뀌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알아봤는데,
자, 여기에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뭐 이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일단 규제 지역으로 바뀌면 실거주자들까지 담보대출 비율이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여기서 막 방법을 쓰고 집도 팔고 어떻게든 막 갈아타보고 막 해요. 근데 오히려 경험 없는 실거주자들, 이제 막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못 덤벼요. 못 덤벼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피해자는 실거주자가 나와요. 그리고 관망세로 돌아서 버려요. 관망세로 돌아서니까 내가 잠깐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보다는 전세를 더 선호해요. 그래서 전세가가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올해 정말 전세 많이 오를 거예요. 굳이 여러 가지 데이터 안 봐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에 이제 좀 물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보고 이제 만기 돌아오는 거 체크해보고 하잖아요. 전세 정말 씨가 말랐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오히려 실거주자분들이 더 이렇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지금. 자, 그리고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요건이 까다로워지죠. 그리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서 최고세율 62%까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잘 못 팔아요. 못 팔아요. 그래서 매물이 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상태로 바뀌어버리냐면은 규제 지역 되면은 그냥 얼음땡 돼요. 얼음땡. 얼음땡. 그냥 이대로가 좋다. 이대로가. 전세 사는 사람들 그냥 전세 살자 그냥. 전세금만 올려줄 수 있다면. 월세 사는 사람도 그냥 그냥 월세 살자. 귀찮다. 그리고 집주인들도 됐어 그냥 월세 전세 그냥 시세대로 받아. 근데 그중에 시세로 못하는 사람들 있죠. 임대주택 등록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미등록한 사람들이 거의 한 70% 80%인데 이 사람들도 못 올리게 하려고 지금 전월세 상한제하고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서 지금 정부가 이렇게 규제책을 하려는 거예요. 정부를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더 이게 얼음 땡땡땡땡땡 되고, 그럼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임차인, 임대인, 뭐 매도자, 매수자 그냥 딱 얼음 땡 된 상태에서 그냥 간다. 근데 집값은 계속 오르죠. 전반적으로. 근데 이상하게 오르죠, 거래가 막 많이 있어서 오르는 게 아니라 한두 건 되는데 그게 높은 가격에 가니까 그게 시세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또 공시가가 올라가죠. 세금만 계속 올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제 최상층, 중간층, 그리고 제 하위층 있잖아요. 그쵸? 여기 중간층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 여기 최상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어떻게 살아남냐면, 전세를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전세를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현금 가져와서 반전세로 바꿔버려요. 아니면 월세로 바꿔버리거나. 그래서 그냥 그걸로 충당해버려요.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이제. 못 버티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계속 버티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꿈도 못 꾸고. 그럼 양쪽이 싹 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밑으로 가버리는 거죠.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너무 그거는 제가 정치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저는 제 채널에서 정치, 종교에 대한 거는 그냥 다 삭제해 버려요. 아니면 숨겨 버리거나 댓글 안 달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렇지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세금은 정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 안 드리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봐서 일단 두 번째 시간 우리 뭐였었죠?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대표적인 것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요거 이제 잘 보시면서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하시고, 특히 내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죠. 나는 옛날에 샀으니까 양도세 중과 안 들어가. 제발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리고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나 임대주택 등록했으니까 주택수 빠져. 괜찮아. 큰일 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3부 들어가도록 하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깐 쉴게요.